안녕하세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적 위기라고 경고한 K자형 성장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너무 경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 내수 부진,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 법원에서 패소할 거라는 전망도 많아집니다. 우리 이신방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슬로원스 이정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큰 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도대체 K자형 성장의 국가적 위기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네, 혹시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보시고요. 우리가 경제가 오른쪽을 우상향하면 가장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모든 지표가 성장한다기보다는 성장한 지표가 있으면 또 떨어지는 지표가 있어서 이 지금 보시면 K처럼 한쪽으로 오르는 지표가 있으면 또 내리는 지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기회와 상실의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국 그림인데요. 미국은 이제 주가 지수가 오르지만 한편으로 소비자 관련 섹터들이 추락하는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K자형 이제 성장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모두의 성장을 외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특히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바닥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상 그 윤석열 우리가 3년을 보내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AI 주도 성장 그다음에 코스피 5천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K자형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을 누구나 보고 있죠. 성장하는 부분은 반도체 쪽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철강 일반 기계 쪽은 굉장히 안 좋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요. 우리 다음에 한번 다루면 좋겠지만 배터리 산업은 거의 지금 한때 한국 코스닥을 주도했던 배터리 산업도 무너지고 있고 이런 이제 여기도 보면 정확히 오른쪽에 보면 K자형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에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다라고 말한 거는 정확히 문제는 정확히 진단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나눠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제 이 그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단 20대 노란색 굵은 선 20대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그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44%가 올랐고요. 아이고야. 다른 부분은 다 떨어지고 있죠. 이건 이제 K자형 성장과는 좀 다르지만 한국 사회 양극화 이렇게 심각하다. 아니면 이게 또 세대별 격차도 심각하다라는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다뤘지만 자산 격차 보면 이제 소득 1분위와 10분위 격차가 지난 그 7년 동안 급격히 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아까 K자형 곡선을 보면 위쪽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있을 거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런 이제 소득 불평등 격차 있겠죠.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내수 출하 지수라고 해서 이제 그 제조업 생산 중에 국내로 얼마나 이제 이게 팔리느냐라는 건데 내수 출하 지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거 수출 출하 지수와 비교해 보면 연두색은 수출, 노란색은 내수입니다. 그러면 7천억 불 이렇게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분은 계속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격차가 느껴지는 걸 텐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겠죠. 수출 기업들은 좋고 이번에 SK 하이닉스 성과급이 4억 5천만 원이다 말 나오죠. 그렇게 이제 수출 기업들은 크게 대기업, 정규직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내수 경기는 급격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부분이 많이 빠졌네요, 그죠? 건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수출 증감률은 보면 지난 6년 동안 보면 작년에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출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난의 그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살아났다가 윤석열 때 꼬꾸라졌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도 이 맨 오른쪽 2025년을 보면 조금 살아났죠. 이게 이제 소비 쿠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소비 쿠폰 효과가 두 번 반짝 올랐지, 맨 오른쪽에 두 개 반짝 올랐지 여전히 소비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오른쪽에 보시면 쭈루룩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2024년부터 계속 제조업 취업자가 줄고 있고 이게 또 이제 건설업 취업자도 이게 더 심각하죠. 건설업 부분이
굉장히 건설 많이 경기, 그냥 건설 투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게 민간과 기업과 정부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줄였고 또 이렇게 이 인력 투자 그다음에 그 고용이 줄었고 또 기업들 실적은 이제 수출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잠재 성장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네. 건설 경기하고 소매 판매가 아주 네. 떨어진다고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자영업 비중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사실 분양 시장이 살아나오지 않고 있고 건설 경기 그 집값은 오르는데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네, 거죠. 마지막 이 그죠? 그림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종합적으로 짚어본 적이 있는데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게 그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진위계수가 1이면 아주 불평등하다, 0이면 평등하다라는 건데 2017년 그러니까 딱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가장 바닥을 쳤고 그때부터 계속 올라서 특히 이제 2024년 이후로는 주가와 부동산을 등등의 이제 그런 자산 격차가 자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런 이제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K자형 경제의 어떤 극단적인 그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거고 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 정부가 근데 잠재 성장률 3%를 목표로 했는데 네. 이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그 굉장히 계속 꾸준히 그 내려가는 거고 50년이 되면 거의 0%까지 수렴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 수출이 반짝 늘어나고 할 수 있지만 잠재 성장률은 그 사이가 오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이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15초 하는 사람이 갑자기 12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의 목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 성장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만든다. ISA. 그다음에 AI와 반도체 투자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6천억 규모로 조성하고 여기에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근데 이런 이제 몇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기적인 전술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여연대는 이게 이 재벌과 플랫폼 독점 그리고 국민자산 집중 등의 이 구조적 원인의 진단과 개선이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K자형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확한데 이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닥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해법이 안 보인다.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이제 어떻게 트리클 다운처럼 AI와 반도체와 그다음에 또 주식과 코스피 5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파이를 키운다라는 일단 전략이 먼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만에게 GDP를 역전당했다는 뉴스가 국민들이 많이 네. 우려하시는데 이 내용은 뭐고 실상은 왜 그런 이것도 사실은 건가요? K자형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1980년부터 뽑은 거고요. 빨간색이 대만이고 파란색이 한국인데 네. 왼쪽에 보면 파란색이 되게 앞서 있습니다. 쭉 그렇죠. 앞서 있고 이게 2000년 초반 넘어가면서 2010년대부터는 대만이 계속 앞섰어요. 무려 대만 10%, 6%, 뭐 5%할 때 한국은 2% 마이너스까지도 있었고요. 윤석열 네. 정부에서는 1%대를 하면서 이게 계속 쳐졌죠. 그래서 그래서 성장률 말하는 거죠? 예, 연간 성장률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이게 이제 1인당 GDP인데요. 우리가 22년 만에 뒤쳐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한국이 따라잡았다가 대만이 잘 살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쭉 따라잡으면서 갑자기 작년에 이게 이제 빨간색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치고 올라갔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TSMC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대만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수출이 잘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았는데도 이렇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게 환율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살기 힘들었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출도 좋고 우리 다들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데 환율이 꺾이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본적으로 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실 이 그림도 보면 이제 대만과 한국의 그 각각의 성장성과 별개로 구매력 지표로 환산하면 한국이 대만에 뒤처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환율 내수 부진 양극화가 모두 맞물려 있는데 예.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환율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성장률 올리려면 경제 전반에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부가 투자를 줄였고 정부 지출을 줄였고 특히 이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완전히 망가져 있죠.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건설 투자는 아마 올해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에 11월 기준으로 마지막 데이터가 마이너스 17%라서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일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마이너스 17%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 심각합니다. 결국 집값은 또 오를 가능성이 네네. 높다는 그리고 얘기죠.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이제 AI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법 2단계가 올해 1분기에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한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크면서 이렇게 그 가상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좀 그 경제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 네. 보겠는데 국장이 거의 이제 뭐 거의 5천 포인트를 향해 가고 네네. 있는데 그런데 서학 개미들은 왜 돌아오지 않고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환율 효과에 학습된 국장 불신이 있고요. 이게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죠. 만약에 국내 주식 왔다가 환율 뭐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전히 미국장이 훨씬 더 아직 수익성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라고 해봐야 지금 11일밖에 안 됐죠. 근데 2.8조 원, 거의 3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만 한국 국민들이 1조 원어치를 샀고요. 사실 이 돈이 국내 주식으로 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주가가 좀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훨씬 더 같은 업종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한국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을 안 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더구나 애매하고. 미국 주식을 사면 또 이익을 실현하면 20%나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 팔런티어, 엔비디아 등등. 팔런티어가 이번에 또 보면 그 베네수엘라 침공할 때 그 이 데이터 AI 분석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각각 뭐 1억 7천, 9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해서 지금 2조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미장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GDP의 40%가 미국 주식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꺾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국장 투자, 국장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이 미국 주식이 좀 더 성장률이 좋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네. 국민연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3개월 만에 평가이익을 70조나 늘렸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지난번에 이 소식을 다뤘을 때 11월 기준으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200조, 그러니까 2025년 200조 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간 결산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좀 더 오른 거죠. 4분기에만 70조 원이 올랐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보유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서 보시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국내 주식이고요. 노란색이 해외 주식인데 이걸 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국내 주식은 2024년에 140조 원에서 255조 원으로 이 상당 부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덕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만 국민연금이 115조 원을 번 거죠. 물론 이제 해외 주식 녹색인데요. 녹색이 훨씬 더 크죠. 녹색도 100조 원 가까이. 여기서만 그러니까 200조 원 이상이 주식에서만 200조 원 이상을 번 거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이 AI 열풍의 가장 큰 그 연기금 중에 돈을 많이 번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번 이게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네네. 버는데 그게 돈을 많이 번다고 당장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그래서 내수에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죠. 200조 원이 당장 실현 이익이 아니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보유 자산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건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그림 한번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가 어제 분석한 보고서인 그 데이터인데요. 연방법원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임명한 판사들 판사들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맨 위 빨간색이 트럼프가 임명한 일기 때 임명한 판사들이고요. 이 중간에는 이제 공화당 전 이제 과거 이제 부시 대통령이나 임명한 이제 전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판사들, 그다음에 맨 아래는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인데 트럼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임명한 판사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92%고요. 공화당은 68%,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들은 27%.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압도적으로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판사들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관세를 완전히 뒤집는 그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이게 원래 지난주 결과가 나오려고 하다가 일단 늦췄습니다. 14일 날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이건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미국의 도박사들 정치 베팅하는 사이트에서 이게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라는 그 도박사 베팅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3%는 이게 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게 패소가 되면 한국이 지금 물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미국 정부에 냈던 그 관세를 다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한 20조 원 정도 한국은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3,500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어그러질 판인데 일단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되냐? 다들 이제 아직 그 좀 뭐 다들 혼란스러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 IEEPA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거 보면 비상 상황에서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의회 대부분의 입장이고 아무리 법원이 트럼프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패소, 그다음에 트럼프와 승소, 그다음에 중간 절충안이 있는데 아마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1,500억 달러를 돌려주게 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또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미국 국채가 오를 것이고 성장성이 꺾일 것이고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타협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게 만약 패소가 되면은 이게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다. 미리 소를 제기한 기업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양론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그래서 돼요? 지금 이미 그 2월 5일까지가 환급 시점이라고 해서 환급을 예. 받을 건 미리 지금 얼마를 냈는지를 확정을 받으라는 게 이미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관세청도 이게 패소하고 환급해줄 가능성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패소했다고 해서 갑자기 돈 다 받아가라는 건 아니고 일일이 모든 나라 정부들 기업들이 다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고 소송이 각각 또 따로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까지는 한참 걸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가보면 우리가 IMF 때만큼 어렵다고 얘기하는 자영업자,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